오늘 오전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온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오늘까지 6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의 한국 의료 관광이 14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건물을 불법 점거한 컬럼비아 대학 시위대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경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마리화나의 약물 등급 하향을 추진하면서 흑인과 라틴계 그리고 청년 유권자를 공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6학년에서 12학년생에게 증오범죄 방지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 내용에 아시안 관련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최근 이지패스 연체료를 운운하며 미납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촉구하는 스캠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에 감염된 젖소가 급증하면서 인체 전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당국이 우유에 이어 가공 쇠고기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5일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수십 건 이상의 여진과 진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경 뉴저지주 글래스턴 인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5일 뉴저지 헌터든 카운티를 중심으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뉴욕시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불안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일대는 지진 위험이 낮은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진 발생 영상을 공유하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달가량 산발적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저지주 글래스턴에서 2.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5일 규모 4.8의 지진 발생 후 약 열흘간 5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졌으며 지질조사국은 뉴저지 글래스턴, 서머셋 카운티를 중심으로 진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동부 지역의 지진은 흔치 않지만 발생할 경우 서부 지역의 지진보다 충격이 강하고 넓은 지역에서 강한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동부 지역에 더 오래된 암석과 단단한 지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질비해 있는 뉴욕시 맨해튼의 건물 붕괴 및 균열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고층 빌딩은 태풍에 대비해 적당한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은 뉴욕시에는 110만 개의 빌딩이 있으며 지면 흔들림에 덜 민감하도록 흔들림의 균형을 맞추고 지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댐퍼가 지붕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 있어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기조 전환의 지연을 시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이후 FOMC 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최대 2%포인트의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책 성명서는 최근 경제 활동이 탄탄한 속도로 확장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자리 증가세도 강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은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했지만 최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으며 위원회의 목표치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평가로 사실상 연준이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성명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며
기관 부채 및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미국 국적자들의 한국 의료 관광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환자가 직전 년인 2022년에 비해 무려 144.2% 증가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구분하면 피부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6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한국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집계에서 외국인 환자는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로 정의됐습니다.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 5,768명으로 2022년 대비 무려 144.2%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적별 의료관광 방문자 수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미국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위인 일본은 18만 7,711명으로 전년 대비 762.8% 급증했고 2위인 중국은 11만 2,135명으로 전년 대비 155.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국인은 지난 2023년 7만 6,925명으로 지난 2022년에 4만 4,095명과 비교해 74.5% 증가했고 2023년 전체 외국인 환자의 12.7%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 과목별로 구분하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통합, 검진센터 순으로 많았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66.5%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순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밀입니다. 어젯밤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컬럼비아 대학 내 시위대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경이 사다리 차를 동원해 건물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하며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시위대의 불법 점거 농성에는 외부 세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결국 뉴욕시경이 컬럼비아 대학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점거된 건물 2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로 진입해 시위 학생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인원은 시리 칼리지 학생 173명을 포함해 300명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컬럼비아 대학 측은 29일 오후 2시까지 캠퍼스 내에 설치한 수백 개의 텐트를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정학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거부하며 텐트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컬럼비아 대학이 시위대를 정학 처분하자 어제 시위대는 해밀턴 홀을 기습 점거하고 입구를 봉쇄하며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격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무단으로 학교 사유지를 점거하고 CCTV를 훼손하고 건물을 봉쇄하는 등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뉴욕시경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컬럼비아 대학으로 출동한 경찰 전투 인력은 경찰 버스와 경찰차, 사다리차를 동원해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시위대가 점거한 해밀턴 홀 2층에 사다리차를 대고 유리창을 깬 뒤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과정에서 망치와 섬광탄이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 버스에 실려 연행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무단으로 학교 부지를 점거하고 학교 물품을 훼손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뉴욕시경을 향해 비난과 욕설, 야유를 보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강경 진압 이후 시위가 더욱 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뉴욕시경이 최소 5월 17일까지 캠퍼스 내 주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는 56년 전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베트남전에 항의하며 해밀턴 홀을 점거하자 경찰이 무력 진압에 나선 지 5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백악관은 철저히 잘못된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고 비판하며 평화 시위는 존중하지만 무단 건물 점거는 폭력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오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컬럼비아 시위대의 무단 건물 점거는 외부 세력의 지시 등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도 어제 시위대가 클리오홀을 일시 점거하는 등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시위에 참가한 13명이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부가 마리화나의 약물 등급 하향을 추진하면서 연방과 주 사이의 법률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대마의 약물 등급 하향은 낙태권과 함께 청년과 흑인, 라틴계 유권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대마를 1급에서 3급 약물로 변경할 것을 백악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헤로인, 엑스터시, LSD와 함께 1급 약물로 분류됐던 대마를 타이레놀 등 케타민, 코데인이 함유된 진통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22년부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대마의 약물 등급 하향을 검토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대선에서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은 비슷한 비율로 대마를 사용해왔는데 2020년 대마 소지로 체포된 사람 중 흑인은 39%에 달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이미 대마 사용이 허용됐지만 미국 세관과 국경 순찰대는 연방법을 이유로 검문소에서 마약 소지자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를 내쫓기 위한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대마의 약물 등급 하향은 낙태권과 함께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AP 팟캐스트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유권자의 63%가 기호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합법화에 대한 지지는 45세 미만 성인 사이에서 더 높았습니다. 연방법은 대마를 1급 약물로 분류할 만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미국의 약 40개 주에서 의료용이나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3급 약물로 분류되면 연방법에 따라 약물 소지와 사용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집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미국 성인의 단 25%만 대마 합법화를 지지했지만 2023년에는 70%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대마의 상업화와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명백히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려 막대한 로비를 벌여온 대마 업계는 이제 대마의 사용과 중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역에서 증오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뉴욕시 국립교 6에서 12학년생에게 증오 범죄 방지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교육단체는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르치는 것은 증오 범죄 유혹에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종교, 문화, 젠더를 이유로 벌어지는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차원에서 공립교 6학년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될 증오범죄 방지 교육 커리큘럼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 형사사법국 산하로 2019년 꾸려진 시 증오범죄 방지국이 교육국의 지원을 받고 교육단체 FHAO와 협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안은 다양성, 비판적 사고, 세계 시민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5개 레슨이며 특히 증오범죄 동기 및 행동인지법, 증오범죄 시사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포용하는 법 등에 중점을 둡니다. 현재 개발 중인 커리큘럼은 먼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일반은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1월 버전의 커리큘럼 가안을 볼 수 있습니다. 레슨은 증오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점, 증오범죄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증오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 증오범죄는 어떻게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나의 5개 시리즈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슬람포비아, 홀로코스트 등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지만 15개의 과외 자료 중 7개가 이슬람에 관한 것 등 아시안 관련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 과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이지패스 연체료를 운운하며 패스 미납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촉구하는 스캠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뉴저지 한망청은 뉴욕이나 뉴저지 톨 서비스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수사국의 경고에 따르면 FBI 산하 기관인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는 통행료 징수 서비스를 사칭하는 사기 텍스트 메시지 신고가 지난 3월부터 2,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에서 피해 사례가 적발됐으며 뉴욕 일원에서도 스캠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결제되지 않은 통행료가 있다며 연체료를 물기 전 잔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이며 사용자가 메시지 속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FBI에 접수된 민원들의 통행료 미납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 소액이며 텍스트에 제공된 링크는 주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메시지 발신 전화번호도 주마다 달라집니다. 당국은 이러한 스캠 통행료 메시지를 받으면 100% 사기이니 절대로 메시지에 나타나는 링크에 접속하지 말고 IC 3회 민원을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때 텍스트 발신 전화번호와 텍스트에 링크를 건 웹사이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본인의 피치패스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링크를 클릭했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했다면 개인정보와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알지 못하는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지패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에 감염된 조수가 급증하면서 인체 전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당국은 우유에 이어 가공 쇠고기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철새를 통해 여러 나라로 퍼질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소매점에 판매되는 그라운드 비프, 즉 가른 쇠고기의 샘플을 수집해 바이러스 인자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젖소가 확산하면서 우유에 이어 쇠고기에 대한 조사도 나선 것입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은 일부 저온살균 우유에 대해 샘플 조사를 벌인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이번 쇠고기 샘플 조사와 관련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한편 이 바이러스와 비슷한 성질의 물질을 이용해 온도에 따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샘플 조사와 별개로 육류 공급은 안전하며 고기를 일정 온도로 조리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 총 9개 주에서 젖소 34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에게도 전염돼 텍사스 주민 한 명은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아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FDA는 양성 반응을 보인 물질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철새를 통해 다른 국가의 소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재외동포도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데이터 통화를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웹콜을 통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비싼 국제통화료 부담이 컸습니다. 웹콜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언어를 선택한 후 통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앱을 이용한 문자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와이파이 연결을 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뉴욕시 기후변화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시가 고온을 유지하는 날의 수와 폭염의 빈도, 지속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노인과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며 인종 및 사회적 불평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심한 강우 현상의 횟수가 늘어나 심각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세기 말 뉴욕시의 연간 강수량은 현재보다 30%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 위험 지역 역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고서는 남동부와 중부 퀸즈, 남동부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놀쇼 지역이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제23회 효행상 수상자 13명을 발표했습니다. 장수상에는 임형빈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임 회장은 1925년 태어나 올해 100세를 맞았습니다. 한인사회 공적 모임의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활달한 체력으로 장수의 모범적 삶을 누린다는 평가입니다. 장한 어머니상에는 김문자, 박미정 씨가 뽑혔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며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는 평가입니다. 효녀상은 박선영 씨가 받았습니다. 이 밖에 사회봉사상에 알버트 곤잘레스, 하세종, 박행순, 이명옥, 정금자, 유도용, 류정환, 최순식, 박다은 씨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과 문화축제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뉴저지 잉글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여론조사업체 토크앤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연평균 453달러 60센트를 팁으로 지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원치 않는 비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37달러 80센트를 팁으로 썼습니다. 응답자의 26%는 내려던 팁보다 더 많은 팁을 줬다며 또 한 달간 평균 6회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56%는 더 많은 팁을 내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49%는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기기임에도 압박을 느꼈고 31%는 팁을 내고 싶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폰버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미국의 팁 문화가 과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또 65%는 직원의 시선 압박을 견디지 못해 팁을 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